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제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좀 자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당시에 조선의 민중들은 왜 그렇게 개화가 뭔지도 몰랐을까요? 조선의 민중들은 왜 그렇게 무지했을까요? 제가 늘 뭐 통탄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이 이런 이념의 혼란, 국가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게 온 이유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는 전부 엘리트 그러면 정말 영어 수학 열심히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잘 보는 인간들을 엘리트라고 그랬지, 그리스 로마의 어떤 비극을 읽으면서 인간이란 무엇이고 민주주의의 핵심 본질은 뭐고 자유와 인권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 번이나 우리가 공부하거나 고뇌하거나 정말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재필이가 갑신정변이 실패한 원인을 자기가 미국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일반 민중의 무지몰각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성들이 무식해서 그렇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조선 백성이 무식하냐? 일본에서는 후쿠자와 요키치가 자기가 이제 이 서양을 쫙 이제 그 공부하고 와서 서양사정이라는 책을 냅니다. 이 서양사정이 100만 부가 팔려요. 학문의 권장이라는 책을 또 씁니다. 학문의 권장은 이게 이 양이 열몇 권이 되는데 다 합쳐가지고 33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책을 읽고 개화, 개방, 근대화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존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국민들이 다 개화 지지 세력이 된 거예요. 조선은 첫째, 절대 다수가 문맹이에요. 둘째, 조선 정부가 서점 허가를 안 냈습니다. 서점 허가를. 정조 임금이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뤘다고 강아지 풀 뜯는 소리들 하고 계신데, 정조가 서양 서적을 분석행위한 인간입니다. 아니 19세기에 서점을 열어서 책을 유통시켰다고 이게 책을 이렇게 유통하는 업자를 책회라고 했는데, 책회. 책 팔다가 붙잡혀가지고 모가지 끊긴 인간들이 19세기에도 나타나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선 양반들 입장에서 볼 때 이 백성들이 무식해야지 통치하기가 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싸가지 없이 어디 감히 책을 읽어. 책을 읽어가지고 유식해지면 양반한테 대들거든요. 이렇게 대들면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문맹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무식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통치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서점은 한 곳도 없고 모든 책은 다 한문이에요. 한문을 모르는 일반인은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문에. 한글 책이 몇 권 있긴 있었어요. 다 삼강오륜을 주장하는 책들만 있었습니다. 국왕은 미신에 의지해서 진령군의 점괘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하지를 않나. 양반 사대부들은 20세기가 지금 다가오는 와중에서 공자왈, 맹자왈, 근대화 시대에 다른 나라들은 증기선과 이런 배들이 다니면서 거함거포로 다른 나라들을 전부 무찌를 때 우리는 석기시대로 돌아가자라고 외치지를 않나. 응? 태국 위정척사는 선이고 개화는 악이라고 이렇게 물고 뜯지를 않나. 이런 나라에서 백성이 깨어나면은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풍토에서 정말 개화 세력이 비록 한 줌이나마 그래도 이 싹 터올랐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갑신정변이 실패한 진짜 이유는 우선 개화를 지지하는 세력이 너무나 미미했다는 사실. 너무나 미미하다 보니까 다른 외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손잡고 일본의 힘을 빌리려고 하니까 이 수구파들은 청나라에 의지해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개화당을 완전히 도륙을 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고종이라는 인간입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세력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이편군주국을 만들려고 의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나의 왕권을 제어하려고 하는 이 나쁜 놈들, 이놈들을 다 무찔러야 되겠다.
하고 고족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바람에 결국은 갑신정변이 실패했으니까 결국 조선의 갑신정변 실패도 그 귀결점은 고종이다 라고 우리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개화당이 막 탈출하고 닭개조의 공사가 이제 막 탈출해 오고 막 그 와중에 막 일본 사람이 40명이나 죽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일본 이제 가기가 열려가지고 갑신정변을 쫙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 닭개조의 공사가 이 미친 짓을 한 거거든요. 자, 닭개조의 공사의 책임은 뭐냐? 첫째, 현지 공사가 직접 쿠데타에 참여를 한 사실. 둘째, 공사관 경비대인 일본군이 불법 암살에, 그러니까 민씨 척족 세력을 죽이고 개화당이 친군 지휘관들을 죽이는데 일본군이 도움을 준 사실. 그 다음에 닭개조 공사가 사흘간 왕궁에 체제하면서 역도를 지지한 사실. 또 김옥균 일행을 일본으로 망명하는데 원조한 사실. 야, 이런 게 밝혀지면 이거 큰일 났냐. 그래서 안 되겠다. 닭개조에 또 해임시키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 언론들은, 이게 항상 이제 언론이 문제입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언론이 문제지만, 이 무렵에도 일본은 또 언론이 문제였어. 언론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니, 우리 일본군이 말이야, 청군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되는 거냐, 막 원수를 갚자, 뭐 선동을 해요. 이 기회에 무례한 청과 조선을 응징하자. 그런데 뭘 응징을 해요? 군대가 있어야 응징을 하죠. 지지신보, 이거 후쿠자와 유키치가 있는 지지신보는 신속하게 충분한 병력을 보내서 서울을 점령하라 하고 막 선동을 하고. 이 무렵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 엄청난 지금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이 266개 번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도시국가로 266개 도시국가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로 다 합치는 과정에서 각 번이 가지고 있는 통치권 다 내놔. 그 통치권을 다 반납을 하는 것과 동시에 각 번이 뭔가 자기네들도 해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 빚도 전부 중앙정부에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 빚 다 갚아야죠. 그 다음에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제일 앞장서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게 사무라이 계급인데, 이것들 보니까 싸우는 거 말고는 아무런 재주가 없으니까, 야, 너희들 이제부터 사무라이 이제 특권 없어 하고 사무라이들 전부 특권을 폐지하고 보니까 전부 실업자가 된 거예요. 이것들 다 먹여 살려야지 이제 온갖 혼란이 벌어지고 군대를 양성하는데 돈 들어가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극심한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마스카타 마사요시라고 해서 이 재무상이 마른 수건도 다시 더 짜서 쓴다 이래가지고 막 긴축 재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국가적인 이제 모욕을 당하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군대는 키워야 되겠다 하고 군대 키우는 바람에 개화당의 지원도 못 해주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강력하게 일본 언론들이 막 전쟁을 선동하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일본은 돈이 없어서 전쟁 못 한다. 철없는 소리들 말아라. 언론들이 이제 깨갱하죠. 그 당시에 일본은 총 병력이 4만 명이었는데요. 아니, 일본군이 4만 명이면 뭐예요? 조선에서 전쟁을 하려면 이 4만 명을 실현할 수 있는 수송수단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돈 없어서 전쟁 못한다. 전쟁 못하니까 자존심 상하더라도 가서 타협을 하자. 그래서 청나라하고 타협을 합니다. 조선하고도 타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손을 끊고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 내실을 다진다 하는 쪽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갑신정변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선에다가 뭔가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성조회라는 걸 체결하는데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아니, 지금 갑신정변이 왜 일어났습니까? 닭개조의 공사가 계속 개화당을 부추겨가지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묻지 않고 일본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1조, 2조, 3조, 4조, 5조 아무리 봐도 단 일본 공사관이
이번에도 이거 공격을 당해가지고 조선 난민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불을 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공사관 호위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 국제법적인 권리를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일개 대대를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요게 일본이 조선 땅에 이 일본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주둔 권리를 국제법적으로 확약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일본군 일개 대대가 지금 저 용산에 딱 지를 치고 있어요. 청나라 군대 1,500명이 또 서울을 점령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거 와장창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우리 전쟁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천진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885년에 천진조약을 맺어가지고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다 철수를 하고 혹시라도 말이 하나 우리가 다시 조선에다가 군대를 보낼 때는 양국이 서로 통지를 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천진조약에 의해서 이제 철수했으니까 더 이상 문제는 없겠지 그랬는데 거기 무슨 구속조항을 넣었어야 되는데 구속조항을 안 넣고 그냥 혹시라도 다시 군대를 보낼 일이 있으면 상대방에다가 통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통지만 하면. 그 나중에 이제 동학이 꽝 하고 터지니까 고종이 청나라 군대를 와서 우리 동학 난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청나라가 그래 뭐 해줄게. 그리고 군대를 보내면서 천진조약에 의해서 일본에다가 야 우리 이런 일이 있어서 그 군대 보내니까 그리 알고 있어. 우리 이거 동학난만 처리하고 바로 돌아갈 거야. 근데 이게 아니었죠. 청나라 군대가 오니까 일본군은 이거 왜 니네 많아? 우리도 군대 보내야지.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 들어오고 일본 군대 들어와서 꽈당 하고 벌어진 게 청일전쟁입니다. 이 청일전쟁의 원인은 바로 이 천진조약을 너무나 엉성하게 맺은 데 따른 반대급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일전쟁이 벌어지기 이전까지 10년 동안을 조선 지도부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뭔가 개화의 길로 근대화를 추구를 했다면 조선의 역사도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갑신정변을 체험한 고종을 비롯해서 이 조선의 국가지도부 사람들은 개화의 필요성은 한편에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개화라는 말만 나오면 야 이거 또 이 나쁜 놈들이 또 뭐 과인을 어쩌기 뭐 과인의 왕권을 또 뭐 이러니까 이제 개화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온건 개화론자이니 김윤식이라는 사람은 개화당 쿠데타로 인해서 점진적인 개화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갑신정변 쿠데타가 이런 일을 불러온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서부터 이제 청나라는 일본군도 떠났겠다. 청나라는 이제 청나라 군대를 다시 철수시켰습니다만은 야 이거 좀 위험하니까 압록강 부근에다가 군대를 항상 대기를 시켜놔요. 그래서 뭔 일 있으면 금방 들어오려고. 그리고 또 조약을 하나를 맺어가지고 인천에다가 청나라 군함 3척을 항상 갖다 놓게 이렇게 만들어서 언제라도 이 조선의 이 내정에 개입할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어 놓고 원세계를 아주 막강한 권한을 보내가지고 마치 총독 비슷한 권한을 줘가지고 조선에 보내서 조선의 아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서부터 사실상 조선은 청나라의 식민지 상태로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역사의 기준점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말 요만한 일만 벌어지면 물고 뜯고 막 반일 감정이 막 불고 끓어가지고 뭐 가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뭐 난리가 벌어지는데 청나라가 조선을 10년간 1885년부터 1894년까지 식민지처럼 통치한 사실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나 이거죠. 도대체 이런 역사적 사실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일본과 청나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렇게까지 천편일률적으로 큰 차이가 나느냐. 이것도 정말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호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호떡. 호떡이 왜 호떡입니까? 중국 사람들이 밀가루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뭐 설탕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에서는 설탕이 많이 났어요. 설탕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설탕 넣어가지고 구워서 철판 위에다가 구워서 파는 게 오랑캐 호자를 써가지고 호떡입니다. 이게 오랑캐 청나라 사람들이 먹는 호떡이다. 조선 사람들이 이 청나라 상인들이 이모군란 때 이제 처음 진출을 해가지고 호떡을 구워서 팔으니까 이렇게 달달하고 맛있고 또 기름에다가 구우고 그러니까 아니 호떡이 그냥 천하를 평정했어요. 1880년에 이모군란 직후에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때서부터 이 청나라 상인, 이걸 화상이라고 하죠. 화상들이 대거 이제 그 조선에 침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선이 청나라의 식민지 비슷하게 됐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마구 이제 그 상권을 빼앗는 거예요. 원색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의 상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를 그냥 완전히 팔을 비틀어가지고 영사재판권, 서울에서의 상업활동, 내지 통상권, 토지 소유권, 저관세율, 각종 특혜, 청나라가 서양 나라들에게 빼앗겼던 각종 그 특권들, 이걸 조선에 와가지고 다 그대로 뺏어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청나라가 서양 이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못된 짓 하는 걸 다 그냥 당한 거를 조선에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갑질을 한 거예요. 조선은 청나라의 완벽한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94년까지 화상의 전성시대. 그래서 이때 호떡이 유행한 겁니다. 이때. 조선에 처음으로 이제 화상이 진출한 것은 이모군란 때 그 3,000명의 병력이 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물자 공급을 위해서 저 산동성에 있는 이 그 화상 650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모군란 끝난 다음에도 청나라 군대가 계속 주둔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물자 공급을 해주면서 점점 조선의 상권을 먹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4년에 서울에 350명, 인천에 235명이 였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1884년에 인천에다가 조계지를 설치하고 조계지 설치하니까 바다 건너에 이제 산동성에서 화기들이 몰려옵니다. 부산에 87년에 조계지 설치하고 89년에 원산에 설치하니까 화상들이 때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1890년에는 1000명, 1896년에는 5,000명. 이 사람들이 와서 주로 진출한 것은 삼도업이라고 그래서 주로 이 칼을 쓰는 업종. 칼을 쓰는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리입니다, 요리. 그래서 중국집을 열죠. 두 번째로는 양복점. 그 다음에 이발소. 그 다음에 이제 포목상. 이런 것들을 열어가지고. 특히 이 중국 사람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솥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조선 솥시장의 70%를 중국이 장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집에 가면 중국 음식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우동은 그 일본 음식입니다. 근데 조선의 중국집은 지금도 한국의 중국집에 가면은 우동을 팔아요. 왜 팔까요? 중국집에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이 수입이 없어가지고 조선 사람들은 중국집에 가서 못 사 먹었습니다. 음식이 비싸서. 그럼 주로 누가 사 먹었느냐? 조선에 진출한 일본 사람들이 중국 음식을 사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우동이 메뉴로 끼게 된 거고요. 그리고 반찬을 내주는데 양파하고 단무지를 내줘요. 양파는 이 중국 사람들이 잘 먹는 거니까 이해를 할 수 있죠. 단무지 왜 내줘요, 단무지는? 대부분의 중국 요리집에서 음식 먹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1926년까지 가요.
1920년대 들어가지고 일본에서 쌀이 모자라니까 조선에다가 이제 그 벽시를 그 많은 그 양이 많이 나고 이 저 밥맛도 일본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벽시를 조선에다가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가지고 조선에서 산미 증산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조선에서 이 일본 그 벽시 품종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 쌀 수확량이 왕창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대거 수출을 해요. 그래서 조선에 조선 농민들이 쌀을 그 일본에다 수출해 가지고 돈들이 두둑해졌어요. 그래서 1926년 이후서부터 조선 사람들이 중국집에 가가지고 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조선에 있는 중국집에서는 김치나 깍두기도 같이 내주게 됐습니다. 이 음식 문화로 보면 재밌습니다.